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2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프리메라 리가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라리가 프리뷰를 할까 하다가 이적 시장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가는 흐름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그때 이제 한의원님과 다음 주쯤에 하기로 했습니다. 뭐 페드로 선수가 런던에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급하죠 지금 첼시가. 급합니다. 수비수 뭐 그냥 달라는 대로 지금 돈 주고 영입할 태세입니다. 네. 존 스톤스 선수도 하실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4천만 파운드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 가격에 영입하면 그냥 호구죠, 호구. 호구가 되는 겁니다. 네. 레버쿠젠 얘기를 오늘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프리메라 리가에 대한 프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와 레버쿠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끝났습니다. 라치오 홈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네. 로마 레전드인 루디 펠러 단장까지 딱 와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의 경기였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혹시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뭘 느꼈냐면 우당탕탕 축. 정찰대랑 수색대랑 이제 붙으면은 그런 축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팀 전술, 밸런스, 뭐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전환을 시켜서 뭐 빌드업을 하고 템포를 조절하고 기본적인 밸런스를 갖춘 상황에서의 운영 다 포기. 이래서 완전 우당탕탕 그냥 두 팀이 군대 축구하더군요. 한정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경기가 일단 라치오 홈이니까 그러니까 레버쿠젠에게 뭐 핸디캡이 당연히 있는 경기긴 하더라도 레버쿠젠에게 조금 아쉬운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프리시즌이 지금 흘러온 양상을 보면 레버쿠젠은 그래도 폼이 어느 정도 날카롭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라치오는 사실은 프리시즌 흘러온 어떤 흐름이 사실 좀 말이 아니거든요. 라치오는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100%보다 좀 미달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당탕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레버쿠젠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교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두 팀의 어떤 기회의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무승부 정도까지는 하고 갔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라치오가 물론 홈이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레버쿠젠 쪽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라치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역습 상황에서 전개를 시켜주거나 공격 기회를 잡았으면 골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레버쿠젠이 원래 지난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저는 슈미트 감독 그날 경기만 봤을 때는 프로축구로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잃고 완전히 그냥 동네 축구하듯이 경기를 한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도 레버쿠젠 말씀드릴 때 레버쿠젠이 특히 좀 안 되는 날의 경우에는 턴오버, 이른바 볼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이제 팀의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레버쿠젠이 턴오버가 더 많이 나왔던, 그래서 당연히 패스 성공률 같은 거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됐습니다. 패스 횟수가 라치오가 전반만 봐도 122개고 레버쿠젠은 직선적으로 빨리 해결하고 나오는 공격 스타일이다 보니까 92개밖에 없는데 패스 성공률이 55%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 레버쿠젠의 패스 성공률이고 후반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되는 뭐 레버쿠젠의 경기들 보면은 물론 전방 압박을 가열차게 하는 팀입니다. 전방부터 상당히 압박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갖춰지면 뺏어서 그 다음에 허리 라인부터 다시 한번 뭐 공격 전개를 하고, 상대방이 약간 특히 중하위권 팀들, 약간 수비 라인을 무르는 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스 게임도 되면서 자기 템포를 좀 찾는 경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강팀, 라치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건데, 강팀하고 경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감독들 컨셉이 있을 거예요. 아예 밸런스를 좀 후방으로 낮추고 빠른 역습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루트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뒷공간을 좀 줄인 상황에서 1차 압박을 가하고, 1차 압박일 때 상대가 풀어지면 내려와서 이른바 우리 존 프레싱 하는 형태로 밸런스를 잡춘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역습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날 경기는 좌우 횡간격도 우당탕탕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공을 압박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축구를 거의 할 수 없는 밸런스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이 팀 자체가 패서가 중앙에 일단 없다. 패스를 해줘서
볼을 전환시키거나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키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빠르게 나가더라도 같이 라인을 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예전에는 뭐 중앙에 벤더와 카스트로가 있을 때는 네. 카스트로 같은 선수들이 이제 같이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꼭지점 역할을 그래도 중간에 해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크라머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뛰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팀 스피드를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스피드는 좀 적은 선수예요. 벤더 선수도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두 선수가 제가 보면은 그 경기는 일단 공격 전개에서 앞선에 나가는 선수들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 중앙에서 패스도 안 된다. 그러니까 크라머 선수가 패스를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좋은 선수인데 또 새로 임대를 갔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앞선의 동료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좁은 공간에서 우당탕탕만 하지 수비 이후의 공격 전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경기다. 그 중원에서의 우당탕탕 싸움에서는 사실 레버쿠젠이 뭐 약간이라도 우세하면 우세했지 제가 봤을 때는 뒤처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볼 소유권을 그 우당탕탕에서 획득을 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레버쿠젠은 물론 시즌 지금 아주 극초반이기는 합니다만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역시 볼 줄기가 전개되는 능력이 맞습니다. 네, 지난 네. 시즌보다도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다. 그리고 벤더 선수의 아주 위력적인 슈팅이 하나 나와서 포스트 맞힌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공격진 이외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상대를 좀 교란하면서 앞쪽으로 전진해주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미약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날 교체를 할 때 이제 레버쿠젠이 이런 방법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팀에 좀 녹아들거나 적응이 좀 덜 됐을 수가 있고 좀 몸 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랑기스 선수를 아랑기스가 좀 들어가야 추가 될것 투입을 같아요.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 자원 쪽에서 계속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레버쿠젠에게 이날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은 상대 어차피 라치오도 이날 미드필드가 부진했던 상황이니까 여기서 아랑기스 같은 미드필더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아예 미드필드에서 확실히 좀 우세점을 더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공격진의 교체보다도 어쩌면 더 시급했던 쪽이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아랑기스 선수의 추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메흐메디 선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호펜하임 전에도 그랬고 이 경기에서도 그랬고 공격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면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뭔가 공격의 변화를 분명히 메흐메디 선수가 주는데 키슬링 선수와의 맞교체도 한 번은 생각해볼 그러니까요. 만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키슬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당탕탕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같이 우당탕탕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정교한 어떤 연계 플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키슬링 그죠. 선수가 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메흐메디 선수는 기본적으로 처진 스트라이커 성향에다가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를 할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물론 키슬링 메흐메디를 같이 놓으면서 뭔가 골을 노리려는 그러한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랑기스를 투입하고 아예 키슬링을 빼면서 또 메흐메디를 투입하고 뭔가 이런 포진을 만들어서 조금 더 미드필드와 공격진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켰으면 조금은 더 정교한 게임이 되지 네.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비 압박 이후에 이제 볼을 쟁취한 이후부터가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진성을 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만 다 앞을 보고 드리블만 하려고 그래요. 예. 벨라라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이날 뭐 좋은 활약을 한 건 아닙니다만 굳이 변호를 하자면 오프토볼 상황에서 움직임은 비교적 잘 가져가는데 여기서 아예 전환을 시켜서 패스를 통해서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나가려고만 합니다. 벨라라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돌아나갈 준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좁은 상황에서. 원래는 이렇게 좁은 횡간격 좁힌 상황에서는 다시 전환 시에는 크게 돌아나가는 움직임들이 이제 들어가야죠. 윙포드. 근데 여기서 이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도 마치 오프더볼 상황에서 상당히 자신의 장점, 뭐 슈팅이나 공간 파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이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중에 벤더 선수가 중심을 잡아준다면 이건 보조하는 역할이고요. 센터백을. 아랑기스처럼 활동량이 많고 어느 정도 같이 좀 스피드를 올려줄 수 있는
여기에 꼭점도 한 명 필요한 것 같고, 심지어 아랑기스가 폼이 나쁘다면 프리시즌도 한번 그런 식으로 기용을 해봤지만 차라노글루 선수를 내려서 네. 미드필더로 쓰면서 앞쪽의 공격 라인의 변화를 좀 주는, 굳이 키슬링 선수가 꼭 없어도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좀 짜임새 있는 밸런스를 갖춘 축구가 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팬들의 관심이 네. 있는 손흥민 선수 얘기로 좀 넘어올 수가 있는데, 호펜하임전을 보고 또 이 경기를 보고 손흥민 선수에게 뭔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동료들의 또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머리에 넣어두면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예측하는, 예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것이 뭐냐면, 호펜하임전과 이 경기 라치오전을 이제 또 동시에 버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볼에 너무 가까이 있고요. 너무 가까이. 어떤 때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선을 타는 네. 그런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뭐가 나쁘냐면은 벨라라비나 차라노글루가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 바짝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어떤 동선과 성향상 이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선수에게 볼 잘 안 줍니다. 그냥 자기가 치고 나가는 공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주변 동료들과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레버쿠젠 동료들의 기본 성향상 여기서 아주 가까운 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치고 나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갈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한 번 준다면 어디가 적절하겠느냐. 그 정도의 위치로 좀 예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볼을 봤는데 저는 한결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는 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버쿠젠이 이제 빠르게 이제 역습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좀 빨리 팀의 다른 동료들과의 역습 보조를 맞추면서 빠른 속도로 좀 이제 효율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좀 올라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명의 선수들이 비슷한 속도로 같이 전진을 했을 적에 공간 배분이 잘 돼 있으면은 역습할 때 이쪽 선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 움직임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팀이 역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멀찌감치서 쫓아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도면은 사실은 레버쿠젠에서 이제 오래 뛴 거고, 주변 동료들의 이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의 어떤 성향과 지금 상황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조금 예측하는 움직임을 해서 가장 그 다음 상황에서 볼 받기 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볼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결국은 레버쿠젠 선수들의 성향, 그리고 어떤 역습 같은 상황에서의 상황상 볼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손흥민 선수도 조금은 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 슈미트 감독 체제 레버쿠젠과 그렇게 잘 맞는 팀의 어떤 케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이 팀에서 잘해야 조금 더 본인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팀으로도 이적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일단은 이 팀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슈팅이죠. 네, 슈팅. 그 다음에 공간을 움직여서 공간 파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패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 장점을 제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팀 자체가 지금 크게 이렇게 횡간격으로 좁혀놨을 때 손흥민 선수가 벌려져도 전환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패스 줄기가 쭉쭉 나가서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잡아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 경우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볼과. 네, 최근에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숫자 싸움을 가져가기 위해서 벨라라비 있는 쪽으로 가거나 차라노글루 쪽에 있는 쪽으로 와서 주고 원투 패스를 본인이 또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본인이 찬스를 더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공간 움직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럴 때 이제 하나 동료들이 넣어주거나 뭐 했을 때 만들어지면 그런 패턴들을 동료들이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살려주는 방법. 또 하나는 팀 자체가 지금 미드필더나 이쪽 아랑기스가 들어가건 카스트로가 지금 떠났기 때문에 또는 뭐 차라노울가 내려와서 거기 허리를 부는 네. 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볼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미드필드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장점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는 일단 슈미트 감독이 손나라비 체제를 프리시즌부터 계속 선발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전반만 끝나고 지금 후반에 교체를 시킨 경우가 지난 시즌에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두세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메우메디도 세컨 스트라이크로 넣고 차라노글루까지 왼쪽 윙포드로 돌려서 후반에는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왼쪽에 브란트를 바로 그렇죠. 넣어버리는 브란트를 바로 방법이 있죠. 넣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2차전도 그렇습니다만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동료들과의 호흡 속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바둑 스타일의 표현으로 네. 요약을 해보면 네. 한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수 네. 앞을 보고. 네. 그러니까 당장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거기에 너무 또 뭉쳐 있으면 어차피 잘 안 져요. 네.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예요. 한 수 앞을 보고 이 선수가 요 다음 상황에서는 어디쯤 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바로 그 한 수 앞을 보는 움직임을 예측적으로 해줘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낫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빨리 이루어져서 결과가 돼야 돼요. 계속 업터볼 상황에서 본인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게 기회가 오면 선수들은 보통 터치가 없으면 본인이 볼을 못 잡으면 답답해서 공 근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그게 안 풀리면은 그렇게 또 근처 벨라람이나 이쪽 찰로놀루 쪽 가서 주세요. 얼쩡얼쩡 되다가 거기서 또 자신의 어떤 장점을 못 살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뚫고 가서 다른 선수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볼이. 네. 그 그런 상황이 자꾸, 지속이 되면 이제 반복이 꼬이는 됩니다. 거죠. 네. 그게 꼬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팬들이나 코칭 스태프 볼 때도 팀에 지금 전술적으로 녹아들질 못하고 그렇죠. 있구나. 예. 몸 상태와는 별개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들 2차전에는 조금 더 또 주말에는 조금 더 좋은 이제 내용으로 결과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버쿠젠 얘기만 했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데파이 선수가 저희가 뭐 예전부터 장 이제 의원님이 유망주 네. 소개를 할 때 데파이인데 사실 다르미안 선수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네. 데파이 선수가 또 이번에 큰 거 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장지현 의원님의 또 안목에 또 갈채를 안목이 보냅니다. 아니고 네. 저는 선수 그냥 킥 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그것이 이제 세트피스에서도 맨유가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처럼 이제 한 방에 있는 선수인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이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를 보고 데파이 선수를 예전에 많이 판단을 한 거고 경기 경험을 이제 계속 치르면서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9번 루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니 선수는 근데 항상 매번 그렇지만 한 두세 경기 부진해서 막 좀 뭔가 좀 이건 이제 아니지 않나 이제 나이가 좀 차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도 또 금방 폼을 찾아가지고 또 확 다시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 조금 루니 선수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주득점원 역할을 과연 꾸준히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좀 문제죠. 그 루니 선수가 정말 좋은 포지션은 어디냐? 그럼 루니 선수 사실 9번보다는 뭐 좀 9.5번 이런 표현도 네. 있습니다만 역시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이고 저는 그냥 펠라이니를 원톱으로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펠라이니 선수 뭐 나와서 뭐 네. 바로 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김영범 크로스 케빈 머리처럼 네. 데파이 크로스 예. 펠라인이 헤딩 한 방. 네. 아주 멋졌던 장면이었습니다. 맨유는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아마 거듭할 것 같은데 초반에 생각보다는 수비가 조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링 선수도 잘하고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안정된 기반 하에서 아마 시행착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렌시아 모나코전도 또 이번 플레이오프의 아주 빅카드 중에 하나인데 몇 시간 후면은 장 의원님이 그 중계를 위해서 이제 떠나십니다. 네. 발렌시아 경기도 잘해주세요. 지난번 슈퍼컵도 잘해주세요. 봤고요. 네. 라리가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희 상전의 원투펀치 172회 레버쿠젠과 손흥민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